스승님,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외국 왕자가 무릎을 꿇고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백제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천한 신분이라 멸시받던 서생. 그가 망망대해를 건너 이름도 낯선 땅에서 한 나라의 문명을 바꿔놓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왕위는 어떻게 외국 왕과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야담놀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이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백제 땅 영암 고을 구림마을에 한 서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구림은 월출산 자락 아래 펼쳐진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봄이면 삼법꽃이 지천으로 피어나고 가을이면 단풍이 산허리를 붉게 물들이는 곳이었지요. 한겨울에도 월출산은 그 위용을 잃지 않았습니다. 눈이 덮인 바위 봉우리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모습은 마치 세상의 어떤 억압도 꺾을 수 없는 의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왕인이라는 젊은 서생의 처지를 바꿔주지는 못했습니다. 왕인의 아버지는 옹기를 굽는 장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왕수. 손재주 하나는 고을에서 제일이었지만 신분은 한없이 낮았습니다. 왕수의 손은 늘 흙투성이었습니다. 가마에 불을 떼느라 손등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왕수는 매일같이 흙을 이겼습니다. 물을 섞고 주무르고 발로 밟아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항아리가 장터에 나가면 죗값을 받지 못했습니다. 흥정하는 양반들은 콧방귀를 뀌며 반값을 불렀습니다. 왕수는 웃으며 받아들였습니다. 화를 낼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 씨는 삼배를 짰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틀 앞에 앉아 있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두 손이 늘 거칠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습니다. 밥상엔 늘 나물 한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이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인의 밥그릇에 자신의 것을 덜어주곤 했습니다. 많이 먹어야 공부도 잘 되지. 그런 집에서 태어난 왕인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 씨가 왕인을 데리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왕인은 어머니 손을 잡고 걷다가 서당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훈장이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하늘 천따지 거물 현 누루황. 왕인은 그 소리를 들으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당겨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아가 가야지. 어머니, 저 소리가 뭔가요? 글 읽는 소리란다. 글이요? 응, 아주 귀한 것이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배울 수 없는 것이란다. 왕인은 그때 처음으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인지 억울함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배울 수 없다는 말이 오히려 더 강렬한 욕망으로 변해 타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왕인은 서당 단밖에서 귀를 세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단밖에 쪼그리고 앉아 안에서 흘러나오는 글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훈장이 읽으면 속으로 따라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반복하면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왕인은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소리만 듣고 스스로 글자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씨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아이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왕인은 어머니가 온 줄도 모르고 열심히 나뭇가지를 움직였습니다. 땅바닥에 흙처럼 보이는 형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처럼 생긴 것이
이 씨는 그날 밤 왕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글자를 씁니다. 왕수는 흙 묻은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뭐가 좋은 일이오? 글 알면 뭐가 달라지겠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도 이 씨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못 누렸어도 아이는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20살이 된 왕이는 낡은 삼배 도포 하나를 걸쳤습니다. 해진 집신을 신고 매일 새벽 월출산을 올랐습니다. 산 중턱 작은 암자에서 홀로 책을 읽었습니다. 암자의 노승이 보다 못해 오래된 책 몇 권을 내어주었습니다. 뜻은 모르겠지만 자꾸 읽으면 언젠간 알게 되는 법이야. 왕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뜻을 모르면 소리를 외웠습니다. 소리를 외우다 보면 어렴풋이 뜻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왕인의 공부법이었고 그것이 왕인의 일상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왕인을 보는 시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이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옹기장이 아들이 글을 읽는다지? 또 하나는 가소롭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봤자 천한 것이 글깨나 읽으면 뭐가 달라지겠어. 왕인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쓸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표정을 바꾸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지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월출산 중턱에서 내려다보면 구린 마을이 손바닥만 하게 보였습니다. 저 마을에서 왕인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인가. 그 물음이 왕인의 가슴 속에 늘 불씨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왕인이 월출산을 내려오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는 일이 드물지 않았고 천한 신분의 왕인이 나서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던 장사꾼이 오히려 도적으로 몰려 관아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왕인은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냥 가자.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왕인은 그 순간 자신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쪽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회피였지요. 다른 한쪽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당김이었습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쓰러져 있는데 모른 척하면 그 마음이 평생 걸린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왕인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인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높았습니다. 탈진한 것이었습니다. 왕인은 지체 없이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의원에게 데려가 약을 쓰게 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잎을 털어 약값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사흘치 밥값이었습니다. 왕인은 사흘 동안 노인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먹이고 물을 떠다 주고 밤에는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노인의 열이 내리고 눈이 떴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왕인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아니, 맑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깊었습니다. 마치 긴 세월이 응축된 것 같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고맙네. 노인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몸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더 누워 계십시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왕인이라 하옵니다. 글을 읽는다 들었네. 왕인은 조금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내 생각했습니다. 암자의 노승에게 들었겠지요.
영암은 작은 마을이었으니 예, 혼자 익혔을 뿐이옵니다. 혼자? 예. 서당에 다닌 적은 없사옵니다. 노인은 잠시 왕인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평가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논어를 읽었느냐? 들어봤으나 아직 접해보지 못했사옵니다. 암자 노승께서 주신 오래된 책들만 읽었사옵니다. 그 책에서 가장 인상에 남은 구절이 무엇이더냐? 왕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학이불사증망, 싸이불학즉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헛되고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구절이옵니다.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가 점화되는 것 같은 빛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소인은 배움과 생각은 수레의 두 바퀴 같은 것이라 생각하옵니다. 하나만 있으면 수레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둘이 함께여야 어딘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왕인은 노인이 다시 잠에 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은 씨앗은 어느 땅에 떨어지든 싹을 틔우는 법이네. 왕인은 그 말의 뜻을 그때는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좋은 말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노인이 혼자 되뇌는 것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히 듣겠습니다.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며칠 더 몸을 추스른 노인은 어느 날 왕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백제 최고의 학자 박사 고흥이었습니다. 백제의 역사를 처음으로 글로 기록한 인물, 백제 왕의 명을 받아 석이라는 역사서를 엮어낸 대학자였습니다. 왕도에서 귀양 나와 영암 근처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귀양의 이유는 묻지 않았습니다. 고흥 박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인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흥 박사가 역사를 기록하면서 어떤 귀족 가문이 과오를 사실대로 썼고 그것이 빌미가 되어 귀양을 왔다는 것을, 진실을 기록하다 고난을 당한 사람, 그것이 고흥 박사였습니다. 고흥은 왕인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불꽃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재능이라 부르기엔 너무 강렬하고 열망이라 부르기엔 너무 고요한 무언가가, 수십 년 그를 가르쳐온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왕인의 눈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왕인, 나를 따라오겠는가? 왕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인 같은 것이 감히?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 자네를 부르는 것이네. 그 한마디가 왕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왕인을 어디로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천한 신분이었으니까요. 오라고 손짓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이 대학자가 학문이 자네를 부른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인은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에 손을 뻗는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왕인은 고흥 박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따라가겠사옵니다. 그 한마디가 왕인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고흥 박사의 처소는 월출산 동편 기슭 작은 초가였습니다. 방 두 칸에 마당 하나, 처마 밑에 오래된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초라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달랐습니다. 사방 벽이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창 하나로 빛이 들어와 책들을 비추면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왕이는 그 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를 평생 기억했습니다. 발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압도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책이 한 곳에 있다는 것을 왕이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권 한 권의 두께가 한 사람이 평생 쌓은 지식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두려운가? 고흥 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경이롭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경이로워하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책이 곧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네. 이 책 한 권 한 권이 어느 시대, 어느 사람의 생각과 삶이야. 자네가 이 방에 들어섰다는 것은 수백 명의 사람과 만나기 시작했다는 뜻이네. 왕이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부터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고흥 박사의 교육 방식은 엄격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와 처소를 닦은 다음 박사가 지정한 구절을 외웠습니다. 외우면 뜻을 풀었습니다. 뜻을 풀면 박사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이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외운 것을 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야 했습니다. 이 구절을 단순히 아는 것과 이 구절이 자네 삶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법이야. 글은 기억이 아니라 이해여야 하고 이해는 삶 속에서 읽는 것이야. 왕이는 때로 박사의 질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박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걸려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왕인에게는 더 큰 압박이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어느 날은 박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이란 무엇인가? 왕인은 외운 대로 답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배웠사옵니다. 그것이 전부인가? 예. 자네가 나를 업고 의원에게 데려갔을 때 그것이 인이었는가? 왕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소인은 그냥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꼈을 뿐이옵니다. 바로 그것이야. 이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네. 자네는 이미 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 책보다 먼저. 그날의 가르침은 왕인의 뼈에 박혔습니다. 고흥 박사 문화에서 3년이 흘렀습니다. 왕인의 실력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논어를 줄줄이 외웠고 천자문은 눈을 감고도 쓸 수 있었습니다. 시를 지으면 고흥 박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 구절은 나도 생각 못했네. 하는 말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인은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백제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귀족은 귀족끼리, 평민은 평민끼리, 장인의 아들이 학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이들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왕인의 이름이 고흥 박사 문화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자 귀족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색이 퍼졌습니다. 마을 훈장 하나가 고흥 박사를 찾아와 투덜거렸습니다. 박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장인의 자식이 학문을 하면 다른 장인들도 따라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장인 자리가 비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고흥 박사는 그 훈장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공자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가르쳤네. 훈장이 공자보다 낫소? 훈장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왕인을 싫어한 자가 있었습니다. 진무였습니다. 진씨 가문의 대인 진무. 백제 조정에서 왕 다음으로 권세가 높은 귀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으며 눈썹이 짙어 항상 험악한 인상을 풍겼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무예를 닦았다 했고 중년에 이르러서는 조정에서 문서를 다루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면 관직이 열리고 고개를 젓으면 길이 막혔습니다. 진무의 힘은 단순히 권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리했습니다. 아첨꾼들을 주변에 두고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데 탁월했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퍼뜨리거나 제3자를 통해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진무와 싸워 이긴 사람이 영암에는 없었습니다. 진무가 왕인을 처음 인식한 것은 왕인이 고흥 박사 문화에 들어간 지 2회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봄날 고을에서 작은 시 대회가 열렸습니다. 훈장들과 유생들이 모여 시를 짓는 행사였습니다. 왕인은 참가 자격이 없었습니다. 천한 신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고흥 박사가 대표로 참가하면서 왕인을 수행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박사들이 시를 짓는 동안 왕인은 한켠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진무 가문의 젊은 유생이었습니다. 야, 너도 글을 안다고 하더구나? 왕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럼 이 구절의 답구를 달아봐. 유생은 종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잘 쓰인 한 시의 첫 2구절이었습니다. 왕인은 잠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아래 2구절을 썼습니다. 유생이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내가 쓴 것이냐? 예. 유생은 한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무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진무는 어느 날 고흥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박사 들었소? 천한 것을 문화에 들였다 하던데 학문의 신분이 따로 있습니까? 박사도 참 질서라는 것이 있지 않소? 하늘은 높고 땅은 낮은 법이요. 낮은 것이 높아지려 하면 세상이 어지럽소. 고흥 박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좋은 씨앗은 어느 땅에 떨어지든 싹을 틔우는 법입니다. 진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사, 그 씨앗을 심을 땅이 어딘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요. 그날 이후 진무는 왕인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밀하게 했습니다. 마을 훈장들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왕인에게 책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암 고을 수령에게도 귀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날 수령의 관리들이 고흥 박사 처소로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왕인이라는 자 나와라. 왕인은 마당에 나섰습니다. 관리들이 왕인의 책 보따리를 빼앗았습니다. 애지중지하던 논어, 손때 묻은 천자문이 진흙마당에 내팽개쳐졌습니다. 천한 것이 귀한 책을 갖고 다니면 안 되지. 관리들이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왕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진흙 묻은 책을 두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고흥 박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이 이 상황에서 무슨 소용인가요? 다만 곁에 앉아 함께 책을 닦았습니다. 참거라 왕인. 때가 있는 법이니라. 왕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스승님. 그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흥 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를. 그날 밤 왕인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진흙이채 다 닦이지 않은 논어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가? 그 물음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매일 새벽 산을 오르고 하루 종일 책을 읽고 밤에 별을 보며 구절을 외웁니다. 그리고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책이 진흙에 내팽개쳐집니다. 그만두어야 하는가? 아주 잠깐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더 강한 생각이 왔습니다. 그만두면 그들이 옳은 것이 된다. 왕이는 손가락으로 논어의 진흙을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한편 같은 시각 고흥 박사문화에서 함께 공부하는 동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직기라 불리는 청년이었습니다. 귀족 집안 출신의 생김새도 준수했습니다. 학문의 수준은 왕인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성품이 곱고 의리가 있었습니다. 왕인과는 신분도 처지도 달랐지만 유독 왕인과 마음이 맞았습니다. 왜인지 처음엔 아직기 자신도 몰랐습니다. 귀족 집안의 자제가 장인의 아들과 어울리는 것은 집안 어른들에게 구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직기의 아버지가 한번 불쾌감을 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기는 왕인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왕인, 자네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가? 어느 날 아직기가 물었습니다. 모르겠네. 모른다고? 이유를 먼저 정해두고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작했고 하다 보니 멈출 수가 없어졌네. 그것뿐이야. 아직기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냥 멈출 수가 없어졌다. 그것이 진짜 열정이었습니다.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것. 아직기는 자신이 학문을 하는 이유가 과거 급제를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인이 부러웠습니다. 아직기는 진흙 묻은 왕인의 책을 함께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때도 어찌 그리 태어난가? 책이 더럽혀졌을 뿐 글자는 더럽혀지지 않았네. 아직기는 한참 왕인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그날 밤 달빛 아래 나란히 앉아 논어를 함께 읽었습니다. 왕인이 구절을 외우면 아직기가 받아쓰고 아직기가 뜻을 물으면 왕인이 풀어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만의 공부법이었습니다. 영암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달이 월출산 너머로 기울도록 두 사람의 책 읽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배 한 척이 왔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신의 배였습니다. 사신의 이름은 다케루. 응신왕의 명을 받들어 백제 땅으로 건너온 것이었습니다. 외국은 그때 막 나라의 틀을 잡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임금은 있었으나 글이 없었습니다. 법도는 있었으나 기록이 없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말은 오갔지만 문서가 없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잦았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어떤 약속이 오갔는지 기억하는 사람마다 달랐으니까요. 외국 왕 응시는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두 신하가 지난해 회의에서 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를 두고 서로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한 명은 세금을 올리기로 했다 했고 다른 한 명은 그런 말이 없었다 했습니다. 둘 다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둘 다 자신이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응신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결정을 적어둔 문서가 있소? 좌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없었습니다. 문서가, 기록이, 아무것도. 응신왕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그를 알아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신하들이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백제 땅에 학문이 있다 들었사옵니다. 그곳에서 학자를 모셔오는 것이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보낸 것이 다케루였습니다. 다케루는 백제 조정을 찾아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물을 바치고 정중하게 청했습니다. 외국 왕의 서한을 전했습니다. 그를 가르칠 학자를 보내주신다면 양국의 우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제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라의 학자를 내보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는 국가의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과의 외교 관계도 중요했지요. 두 나라 사이에서 백제가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을 갖추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보낼 만한 학자가 있겠느냐?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학문이 깊은 이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먼 바다를 건너 낯선 땅으로 가려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암의 고흥 박사의 문화에 왕인이라는 자가 있사옵니다. 학문이 깊고 성품이 반듯하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무가 끼어들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왕인은 천한 신분이옵니다. 장인의 자식이옵니다. 그런 자를 외국에 보냈다가는 백제의 체면이 서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왕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고흥 박사에게 물어보거라. 박사가 추천하면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왕명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사신이 영암으로 내려왔습니다. 고흥 박사를 찾아간 사신은 왕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흥 박사는 잠자코 듣다가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던 왕인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요. 사신이 왕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인 선생, 외국으로 건너가 왕자의 스승이 되어 주시겠소? 왕인은 책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왕인의 안에서 무언가가 멎었습니다. 심장이 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멎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멎은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알고 있던 세계의 테두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바다, 낯선 땅, 이름도 모르는 왕자. 그의 일상이 그 한마디에 산산이 흔들렸습니다. 왕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등잔불을 켜두었습니다. 논어를 펼쳐들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줄을 10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외국이라니. 왕인은 바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암에서 남쪽으로 이틀쯤 가면 바다가 있다고. 그 바다를 건너면 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고. 왕인은 그때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먼 곳이구나. 나와 상관없는 곳이구나. 그런데 그 먼 곳이 지금 자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성질을 왕인은 천천히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버릇이었습니다. 감정을 느끼면 그 감정의 뿌리를 파고드는 것. 공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는 것이 있어야 다스릴 수 있다고. 첫 번째 두려움은 바다였습니다.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가? 영암 사람들 사이에서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드물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오면 배가 나무 토막처럼 뒤집힌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낯설미였습니다. 말을 모르는 땅에서 어찌 살 것인가? 음식도 다를 것이고, 날씨도 다를 것이고, 사람들의 표정도 다를 것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혼자. 세 번째 두려움은 실패였습니다. 잘 가르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외국 왕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처벌을 받는다면? 감옥에 갇힌다면? 하지만 그 두려움들을 하나씩 살피다 보니 한 가지가 더 보였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 만약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영암 땅에서 계속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진무가 계속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평생 천한 신분으로 멸시를 받을 것입니다. 고흥 박사가 세상을 떠나면 더는 공부할 수 있는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왕인은 그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가르치고 싶다.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나누고 싶다는 열망. 고흥 박사에게서 처음 논어를 배웠을 때의 그 감동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욕망. 외국 사람들이 글을 모른다면 왕인이 가서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튿날 아침 왕인은 고흥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소인이 외국으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옵니까? 고흥 박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왜 가는 것이 두렵다 생각하느냐? 소인은 천한 신분이옵니다. 외국 왕자의 스승이라는 자리는 소인에게 맞지 않는 자리가 아니겠사옵니까? 학문의 신분이 따로 있더냐? 하지만 스승님, 소인이 떠나고 나면 이곳은 어찌 되겠사옵니까? 어머니 혼자 남으시고, 그리고 바다는 얼마나 넓은지요. 배가 뒤집힌다면. 고흥 박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두렵구나. 왕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왕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이야. 두렵지만 가는 것이 용기이고 두렵기 때문에 신중해지는 것이 지혜이네. 그렇더라도 소인이 외국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모르겠사옵니다. 자네가 여기서 한 것을 그곳에서도 하면 되네.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뀌겠는가? 왕인은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은 어느 땅에서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아직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인,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네. 자네는 어찌 그리 쉽게 말하는가? 쉬운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것이네. 아직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자네의 학문은 이 영암 땅에 묻히기엔 너무 아깝지 않은가? 여기 있어봐야 뭐가 달라지겠나? 진무대인이 평생 자네의 발목을 잡을 것이야. 그래도 두렵지 않은가?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아직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두려움 때문에 머무는 것이 더 두렵네. 용기 있는 사람이 두려움 앞에서 물러서는 것을 보는 것이. 그 말이 왕인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왕인은 자신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버티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기는 그를 용기 있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왕인의 어머니도 그날 저녁 한마디 했습니다. 이 씨는 저녁을 차리다가 손을 멈추고 조용히 왕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삼배를 짜고 물을 깃고 흙을 만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왕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가거라 아가. 어머니, 이 애미는 괜찮다. 내가 여기 있어봐야 평생 멸시만 받고 살 것이다. 어미 눈에도 그것이 보여서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단다. 왕인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왕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씩씩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밤마다 아들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멀리 가서 내 뜻을 펼치거라.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혼자 사는 것쯤이야.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다.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으려 눈을 깜빡였습니다. 왕인은 그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어머니, 불평도 않고 눈물도 않고 그저 버티며 살아온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오늘 아들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든든함을 보내면서도 왕인은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진무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진무의 신복이 왕인 앞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왕인, 진무대인께서 말씀 전하시라 했소. 외국에 가려는 생각은 당장 접으시오.
대인께서 이미 다른 학자를 추천하셨소. 자네가 나서면 대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자네도 알겠지요? 신복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왕이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진무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암에서 진무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잃기도 했고 고을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아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자신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이는 홀로 월출산에 올랐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중천에 걸린 달이 산 전체를 은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산 아래 구린 마을이 작게 보였습니다. 저 마을에서 태어나고 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옹기를 굽던 가마는 지금도 저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평생 멸시받으며 그래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허락한 자리가 어디까지인가. 왕이는 오랫동안 그 물음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달빛이 바위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씨앗은 어느 땅에 떨어지든 싹을 틔우는 법이네. 왕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씨앗은 원하는 땅을 고르지 않습니다. 바람이 씨앗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씨앗은 그저 떨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이 씨앗의 일이었습니다. 나는 씨앗이다. 그 생각이 가슴 안으로 들어오자 놀랍게도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옆에 다른 무언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담담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왕이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왕이는 고흥 박사 처소로 갔습니다. 박사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창 너머로 아직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왕인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스승님 가겠습니다. 고흥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왕인은 느꼈습니다. 기쁨도 안도도 그리고 이별에 앞선 쓸쓸함도.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말하거라. 논어와 천자문을 가져가겠습니다. 스승님의 책을. 고흥 박사는 일어나 서가로 걸어갔습니다. 손때 묻은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꺼냈습니다. 평생 손에서 놓은 적 없는 책들이었습니다. 박사가 귀양 오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온 책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학문의 것이네. 학문이 필요한 곳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왕이는 두 손으로 책을 받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책들이 스승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귀양살이의 외로움 속에서 이 책들이 스승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도 알았습니다. 그것을 내어준다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뢰라는 것을. 스승님, 가거라. 그리고 기억하거라. 씨앗은 뿌려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잊지 마라. 자네가 어디에 있든 자네는 내 제자이고 내 자랑이라는 것을. 그 마지막 말에 왕이는 정말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자랑이라는 말. 평생 누군가의 자랑이 되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천한 신분의 서생. 사람들에게는 의아한 존재이거나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자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떠나야 하니까요. 그러나 고개를 들었을 때 그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두렵지만 가겠다는 결심이 그 눈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흘 후 왕이는 영암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배웅했습니다. 전날 밤 어머니는 왕인의 도포를 빨아 햇볕에 말렸습니다. 집신도 새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말린 나물과 떡을 싸주었습니다. 손이 닿는 것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이는 떠나는 날 아침 어머니의 손을 오랫동안 잡고 있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어머니. 그래, 너도 건강해야 한다. 꼭 소식 전하겠습니다. 알아. 알고 있어. 어머니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인이 마을 어귀를 돌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즈끼가 함께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습니다. 왕인, 응, 꼭 잘 될 거야. 근거가 있나? 있지. 자네니까. 왕인은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고맙네, 아즈끼. 그 짧은 작별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것이 무엇인지는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무의 신복도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논어 10권과 천자문 1권을 등에 맸습니다. 바다를 향해 걸었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것은 나흘 뒤였습니다. 처음으로 본 바다였습니다. 왕인은 한참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경계가 아득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쓸려갔습니다. 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바람이 옷자락을 세차게 잡아당겼습니다. 왕인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것이, 저 끝없는 물 위에 배 하나를 띄워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는가, 폭풍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 눈이 닿는 모든 곳이 물이라는 것. 서당 담 밖에서 글소리를 훔쳐듣던 소년이 지금 이 바다 앞에 서 있다는 것. 두렵습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신 다케루였습니다. 두렵습니다. 다케루는 놀란 눈으로 왕인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한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두렵지 않다고 혹은 아무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신분 때문에, 상대방의 눈을 의식해서. 그런데 이 서생은 두렵다고 바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겠습니다. 다케루는 잠시 왕인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이 서생에 대한 일종의 존중 같은 것이. 배가 떴습니다. 사흘 밤낮을 바다 위에서 보냈습니다. 첫날은 파도가 높았습니다. 왕인은 배전을 잡고 멀미를 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멀미였습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뱃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먹은 것을 모두 토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책 보따리만은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파도가 쳐도 바람이 불어도 놓지 않았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릴 때마다 본능적으로 책 보따리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 스승의 논어가 있었으니까요. 다케루가 다가와 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시오? 예.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것이옵니다. 처음 바다를 건너는 사람은 모두 이러더이다. 창피한 것이 아니오.
왕이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창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둘째 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세차지는 않았지만 오랫동안 내렸습니다. 빗속에서 왕이는 속으로 논어 구절을 외웠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비를 맞으면서 논어의 첫 구절부터 끝까지 소리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습니다. 다만 그 구절들이 자신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외국 땅이 보였습니다. 다케루가 왕인 곁에 와서 말했습니다. 저곳입니다. 왕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낯선 땅이었습니다. 낯선 나무들, 낯선 냄새, 낯선 바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땅은 달라도 하늘은 같다. 하늘 아래 사람이 사는 것도 같았습니다. 항구에 내리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언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이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도 낯설었습니다. 호기심인지 경계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왕인에게 다가왔습니다. 12살 되었을까요? 검은 머리카락이 단정했습니다. 눈이 동그랬습니다. 외국 왕자의 시녀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하나코였습니다. 왕인을 마중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코는 왕인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이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백제에서 오셨나요? 서툰 백제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소. 백제는 글이 있는 나라지요? 저도 글을 배울 수 있나요? 왕인은 잠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릴 적 서당 단밖에서 글소리를 훔쳐듣던 자신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열망. 그것은 신분도 나라도 가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요. 하나코는 활짝 웃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본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나코는 왕인이 외국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백제에서 온 나이든 서생과 외국의 어린 시녀. 말도 달랐습니다. 문화도 달랐습니다. 먹는 것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코는 왕인에게 외국말을 가르쳐 줬습니다. 손짓, 발짓을 써가며 같은 말을 10번씩 반복해 줬습니다. 왕인이 잘못 발음하면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자는 것이었습니다. 왕인은 하나코에게 백제말과 글자를 가르쳐 줬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습니다. 어릴 적 서당 단밖에서 스스로 했던 것처럼 그 작은 교환이 왕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글은 거래가 아니라 나눔이구나. 어느 날 하나코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한자로 쓰던 날이었습니다. 하나코가 조심스럽게 붓을 잡았습니다. 왕인이 쓰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코가 따라 썼습니다. 처음에는 삐뚤삐뚤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세 번째에 분명한 글자가 나왔습니다. 하나코는 그 글자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이 글자가 됐어요. 왕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먼 바다를 건너온 것이, 멀미를 했던 것이, 두려움을 안고 걸어온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그 더 큰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인이 외국 조정에 들어선 것은 도착한 지 사흘 뒤였습니다. 처소를 정해주고 씻을 물을 가져다 주고 새 옷도 내어줬습니다.
왕이는 처음으로 고운 비단옷을 걸쳤습니다.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영암에서의 삼배 도포가 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외국 조정에서의 예의라 했으니 따랐습니다. 응신왕의 궁궐은 생각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기둥이 굵었고 지붕이 높았습니다. 마당이 넓었습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달랐습니다. 문서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말로만 보고했습니다. 법도는 기억에만 의존했습니다. 응신왕은 왕인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당신이 백제에서 온 학자요? 왕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왕인이라 하옵니다. 글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이오? 우리는 지금껏 글 없이도 잘 살았소. 왕인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글이 대단하다고 말하면 상대를 가르치려는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대단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이었습니다. 왕인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말씀을 여쭤도 되겠사옵니까? 말해보시오. 전하, 어제 조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사옵니까? 응신왕이 신하들을 둘러봤습니다. 신하들이 저마다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같은 조회였는데 기억하는 내용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한 신하는 세금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다른 신하는 국경 문제를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조용히 보고 있던 응신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것이 글 없음의 문제이옵니다. 말은 흩어지지만 글은 남습니다. 응신왕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왕자를 가르쳐 주시오. 왕자 우지노와 키이라츠코는 13살이었습니다. 이름이 길었습니다. 왕인은 첫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몇 번을 되물었습니다. 왕자는 그것이 재미있는지 빙그레 웃었습니다. 우지노와 키이라츠코라 하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사옵니까? 우지노와 키이라츠코. 우지노 와 키이라 츠코. 왕자가 웃음을 참았습니다. 시녀 하나코는 뒤에서 이미 참지 못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왕인은 그 웃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의 어색함을 그 웃음이 녹여주었으니까요. 왕자는 영리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글이란 것을 한 번도 접해본 적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논어의 글자들을 보고 그저 복잡한 그림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이 뭔가를 뜻하는 것이오? 예. 이것은 하늘 천이옵니다. 하늘을 뜻합니다. 왕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늘이라면 저 위에 있는 파란 것이지 않소? 이 점과 선이 어떻게 하늘이 되는 것이오? 왕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왕자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왕자님, 왕자님의 이름은 무엇이옵니까? 우지노와 키이라츠코요. 그 이름이 왕자님이십니까? 아니면 왕자님은 따로 계십니까? 왕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야. 이름은 이름이고 나는 나이지요. 그러하옵니다. 이름이라는 소리와 왕자님이라는 존재는 다른 것이지요. 하지만 누군가 우지노와 키이라츠코라고 부르면 왕자님이 떠오르고 왕자님을 보면 그 이름이 떠오릅니다. 글자도 마찬가지이옵니다. 글자는 글자이고 하늘은 하늘입니다. 하지만 이 글자를 보면 하늘이 떠오르고 하늘을 보면 이 글자가 떠오릅니다. 둘은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왕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눈을 빛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 반응이 왕인에게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이해하는 순간에 그 빛, 글자를 단순히 복잡한 선의 조합이 아니라 세상과의 연결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날부터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왕인의 수업 방식은 달랐습니다. 책만 읽히지 않았습니다. 왕자를 데리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요? 이것이 나무 목이옵니다. 보십시오. 글자의 모양이 나무와 닮지 않았사옵니까?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가지가 뻗어 있습니다. 왕자는 나무와 글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 닮았네요. 냇가에 앉아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물수이옵니다. 물이 흐르는 모양을 그린 것이옵니다. 그러면 이 글자들은 모두 세상에서 온 것이란 말이오? 바로 그러하옵니다. 글자는 사람이 세상을 보고 그 모습을 담은 것이옵니다. 왕자는 그날 이후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나무를 보면 나무 목을 생각하고 물을 보면 물수를 생각했습니다. 학문이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왕인이 원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왕자는 천자문 앞부분을 외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논어의 구절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왕자 스스로 글자를 조합해 짧은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직접 쓴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스승님, 이것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왕인이 읽었습니다. 배움이 기쁘다. 짧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뜻이 분명했습니다. 글자가 바르게 쓰였습니다. 왕자님이 직접 쓰신 것이옵니까? 예. 어떠합니까? 왕인은 잠시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왕인이 바다를 건너온 이유였습니다. 훌륭하옵니다. 정말로 왕인의 가르침은 왕자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왕자가 한 달 만에 글을 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제에서 온 선생이 특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선생, 저도 가르쳐 주시오. 처음에는 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명, 10명이 되었습니다. 왕인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왕자를 가르치고 저녁에는 신하들을 가르쳤습니다. 밤에는 하나코를 가르쳤습니다. 궁궐 마당에 자리를 펴고 앉아 달빛 아래 글자를 썼습니다. 신하들의 학습 속도는 왕자보다 느렸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힌 것이 없었기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신하는 붓을 잡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습니다. 칼과 활을 쥐던 손이 붓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 이것이 어찌 이리 어렵소. 전쟁터에서 적을 베는 것보다 어렵구려. 왕인은 웃었습니다. 칼은 손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붓은 손에 힘을 빼야 합니다. 반대이옵니다. 반대라. 그렇습니다. 힘을 빼십시오. 붓이 스스로 가게 하십시오. 그 신하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고 붓을 움직였을 때 선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 왕인은 그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배우는 사람이 처음으로 무언가를 이해했을 때의 그 표정, 그것이 왕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응신왕이 몸소 마당에 나왔습니다. 신하들이 달빛 아래 글자를 쓰는 모습을 보다가 왕인 곁으로 왔습니다. 나도 써볼 수 있겠소? 물론이옵니다. 응신왕이 처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어색했습니다. 붓을 잡는 법을 몰랐습니다. 왕인이 왕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왕의 손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왕인의 손은 낮은 신분의 서생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인이 왕의 손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힘을 빼십시오. 왕이 천천히 획을 그었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분명한 글자였습니다. 하늘천이었습니다. 응신왕은 잠시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왕도 하나코처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의미를 가진다는 감각. 이것이 내가 쓴 것이오? 예. 응신왕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생긴 눈빛이었습니다. 왕인 선생, 이 나라에 머물러 주시오. 그날 밤 왕인은 혼자 앉아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이 나라에 머물러 달라는 왕의 말.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영암에서 천한 신분으로 멸시받던 서생에게 낯선 나라의 왕이 머물러 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백제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아즈끼를 통해 편지가 왔습니다. 왕인은 반가운 마음에 편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진무대인이 왕인의 어머니를 마을 밖으로 내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인이 대인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지금 인근 암자의 몸을 의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왕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배웅할 때 손을 잡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눈을 깜빡이던 그 모습이.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신가? 암자라 했습니다. 암자는 따뜻할까요? 밥은 먹고 계실까요? 아프지는 않으실까요?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당장 배에 올라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왕자에게 보낼 내일의 수업 자료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더 흘렀습니다. 조정의 회의 내용이 처음으로 문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돌아가며 받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빠뜨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문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응신왕이 그 문서 묶음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기록이 생겼구나. 그 말을 하는 응신왕의 표정이 왕인은 인상 깊었습니다. 왕이 감동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 종이 위의 글자들을 보며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왕인에게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울 것이옵니까? 왕자님, 오늘은 이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왕인이 쓴 것은 논어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위정이덕, 덕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주제이옵니다. 왕자는 그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덕으로서 정치를. 그 말은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스리라는 뜻이옵니까? 바로 그러하옵니다. 왕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옵니다. 왕인은 놀랐습니다. 스승님은 저를 가르칠 때 한 번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틀려도 웃으며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기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덕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왕인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3살 왕자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리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논어의 구절을 자신에게 대입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이 삶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자님. 아니요, 스승님.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희옵니다. 왕인은 그날 수업을 마치고 홀로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 고흥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씨앗은 뿌려진 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야. 뿌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왕인은 느꼈습니다. 이 땅에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왕인이 외국에 온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응신왕이 대신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식 조정 회의였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응신왕이 말했습니다. 왕인 선생을 이 나라의 박사로 임명하겠다.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박사, 그것은 이 나라에서 학문을 대표하는 직책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그것도 백제에서 온 서생이 그 자리를 맡는다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만을 품은 신하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전하, 외국인을 박사로 삼는 것은 반년 만에 이 나라에 기록의 문화를 세운 사람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응신왕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신하가 없었습니다. 왕인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박사, 이 나라의 박사. 백제에서는 천한 신분이라 멸시받던 서생이 이 낯선 땅에서 나라의 박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왕인은 고흥 박사가 생각났습니다. 귀양 생활 중에 만난 그 노인, 영암의 초가에서 손때 묻은 논어를 건네주던 그 손이, 스승님, 소인이 박사가 됐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마음은 바다를 건너기도 하는 것이니까요. 하나코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이 박사님이 됐어요. 아, 그래. 기쁘지 않으세요? 왕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쁘다. 정말로. 그리고 웃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영암을 떠나 오랫동안 굳어있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왕자가 찾아왔습니다. 왕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왕자님, 스승님은 외국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지요? 왕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하늘은 백제의 하늘과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하늘, 스승 고흥 박사가 계신 하늘, 왕자님이 학문을 버리지 않는 한 소인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왕자의 눈이 빛났습니다. 약속이옵니다, 스승님. 그 순간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실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왕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백제 땅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아즈끼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즈끼 자신이 직접 외국배를 타고 왔습니다. 왕인이 항구에 나가보니 아즈끼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즈끼는 주위를 살펴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진무대인이 손을 뻗쳤네. 무슨 말인가? 진무대인이 외국에 밀사를 보낸 것 같네. 자네에 대해 온갖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 자네가 백제의 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겼다느니 실은 학자가 아니라 첩자라느니. 왕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왕인은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멀리까지 따라와서 이런 짓을 하는 진무에 대한 분노. 하지만 분노 뒤에 더 깊은 것이 왔습니다. 허탈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반년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왕자를 가르쳤습니다. 신하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코를 가르쳤습니다. 왕까지 가르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진무의 한마디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 직접 확인하게 며칠 후였습니다. 조짐이 보였습니다. 응신왕의 신하 중 한 명이 왕인을 냉랭하게 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를 배우러 오기도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선생, 오늘은 수업이 어렵겠소. 무슨 일이옵니까? 그냥 다음에 뵙겠소. 그 신하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주쳐도 인사가 줄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소? 왕인이라는 자 실은 첩자라고 하던데 백제에서 쫓겨난 자라고도 하더군.
왕자님께 가르치는 내용이 백제에 유리한 것들이라는 소문도 있소. 왕인은 그 소문들을 들으면서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첩자인가? 아니었습니다. 왕인이 무엇을 팔았습니까? 논어를, 천자문을. 그 안에 어떤 나라의 이익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쫓겨난 것인가? 아니었습니다. 백제왕의 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진무가 반대했지만 왕명은 왕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사실보다 빠르게 퍼지고 사실보다 깊이 박히는 법이었습니다. 왕자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에 왕자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왕자님, 오늘은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정말 백제의 이익을 위해 여기 오신 것이옵니까? 왕인은 멈췄습니다. 그 물음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왕자가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왕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인은 스승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하도 수군거려서 왕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왕자님, 제가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논어이옵니다. 천자문이옵니다. 그 안에 백제의 이익이 있사옵니까? 백성을 사랑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덕으로 다스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백제만의 것이옵니까? 왕자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스승님이 옳습니다. 왕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완전히 확신에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고 싶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요. 왕인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응신왕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하 한 명이 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전하, 왕인이라는 자를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백제에서 그 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내왔사옵니다. 두루마리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왕인은 천한 신분의 자로 백제 조정에 등록된 학자가 아니옵니다. 또한 백제 귀족의 허락 없이 왕명을 사칭하여 외국으로 건너간 자이옵니다. 왕인의 이름 아래 진무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응신왕의 눈썹이 좁아졌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그 두루마리를 바라봤습니다. 왕인이 쓴 하늘 천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왕이 처음으로 쓴 글자, 그것을 이끌어준 손이. 하지만 문서는 문서였습니다.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왕인을 당분간 조정에 들이지 말도록 하라. 그날부터 왕인은 궁궐 출입이 막혔습니다. 왕자와의 수업도 중단되었습니다. 왕인은 처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쳐가는 발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인, 지금 상황이 심각하네. 진무대인이 외국 조정에까지 문서를 보낼 줄은 나도 몰랐어. 왕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야 할 것 같네. 이대로 있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것 같아. 돌아가면 어찌 되겠나? 글쎄, 진무대인이 내버려 두지 않겠지. 왕인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외국의 하늘이었습니다. 흐렸습니다. 이 흐린 하늘이 백제의 하늘과 같은 하늘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직기, 자네는 어찌 생각하는가? 내가 여기 온 것이 잘못이었는가? 아직기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겠네. 그 솔직한 대답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모른다고 말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잘 됐을 것이라는 빈 위로보다 모른다는 솔직함이 더 큰 소식이 왔습니다. 진무가 보낸 또 다른 문서였습니다. 이번에는 응신왕에게 직접 보낸 것이었습니다.
왕인이 외국에 가져간 논어와 천자문은 백제 국가의 기밀 서적이옵니다. 백제 왕의 허락 없이 반출한 것이옵니다. 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양국 관계가 손상될 것이옵니다. 물론 완전한 거짓이었습니다. 논어와 천자문은 어떤 나라의 기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무는 이 핑계를 이용해 왕인을 백제로 강제 송환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로 돌아온 왕인을 처벌하려 했습니다. 외국 조정이 술렁였습니다. 국제 분쟁까지 일으킬 필요가 있겠소? 왕인을 돌려보내면 그만이지 않소? 왕자가 아버지 응신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왕인 스승님을 보내지 마십시오. 응신왕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왕자야, 이것은 나란 일이다.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옵니다. 스승님이 없었다면 이 나라에 기록이 없었을 것이옵니다. 신하들이 그를 몰랐을 것이옵니다. 나란 일이라 하시면 더더욱 스승님이 계셔야 하옵니다. 응신왕의 얼굴에 복잡한 빛이 지나갔습니다. 물러가 있거라. 왕자는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물러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왕인에게 한 통의 정갈이 왔습니다. 전하의 말씀이요. 왕인 선생, 3일 안에 배에 오르시오. 왕인은 그 정갈을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3일. 그것이 왕인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왕인은 짐을 쌌습니다. 논어 10권, 천자문 1권. 가져왔던 것들을 다시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반년 사이에 손때가 더 많이 묻었습니다. 왕자가 만지고 신하들이 만지고 하나코가 만졌습니다. 응신왕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책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왕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을 가져가면 다시 진무의 손으로 들어가겠지요. 이것들이 돌아가야 하는 기밀 서적이라고. 왕인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나코가 달려왔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이미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구나. 왜요? 왜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세상의 불공평함에 맞닥뜨린 것이었습니다. 옳은 것이 항상 이기지는 않는다는 것. 잘못한 것이 없어도 쫓겨날 수 있다는 것. 왕인은 하나코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하나코야. 네. 내가 배운 글자들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것은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이야. 하나코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갈래요. 안 된다. 왜요? 내가 여기서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하니까. 씨앗은 한 곳에서 꽃을 피워야 한다. 하나코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왕인은 그 울음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우는 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아직기도 침묵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미안하네, 왕인. 자네 탓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자네를 말렸어야 했어. 처음부터 진무대인의 뜻을 따랐어야. 그 말은 하지 마라. 왕인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지 않았더라면 왕자는 지금도 그를 모를 것이야. 하나코는 자기 이름을 쓰지 못했을 것이야. 신하들은 여전히 기억으로만 나라를 다스렸을 것이야. 그것이 더 나았겠는가? 아직기는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네. 왕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게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기는 알았습니다. 왕인은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빈 방이었습니다. 짐을 다 쌌으니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달빛이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인은 방 한가운데 멍하니 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박사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왕자와의 수업이 끊겼습니다.
신하들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제에서는 어머니가 암자에 계셨습니다. 백제에서 나라의 박사가 된다는 꿈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저 학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것이 왜 이리 어려운 것인지 왕이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서당 담 밖에서 귀를 세우던 5살, 지늘개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리던 소년, 암자에서 홀로 책을 읽던 청년, 고흥 박사의 처소에서 처음 논어를 펼치던 날의 떨림, 그 모든 것이 흘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인가? 나는 실패한 것인가? 그 물음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왕이는 한참 그 물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달이 기울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내일이면 저 파도를 건너야 합니다. 돌아가면 진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는 눈을 감고 자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 돌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무의 보복이 두려운 것도 어느 정도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심은 것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왕인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신하들의 열기가 식을 것입니다. 왕자의 수업이 중단된 채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코가 혼자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무의 거짓 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질 것입니다. 왕인이 첩자였다는 이야기가 왕인이 떠남으로써 증명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왕인은 고흥 박사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씨앗은 어느 땅에 떨어지든 싹을 틔우는 법이네.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씨앗.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씨앗은 사라집니다. 땅 속에 묻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씨앗의 입장에서 보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두운 땅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씨앗은 그 어둠 속에서 싹을 만들어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뻗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씨앗이 보이지 않는다고 씨앗이 죽은 게 아닙니다. 왕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내가 이 땅에 심은 것이 사라진 건 아니다. 왕자는 이제 논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왕인이 돌아간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하들은 문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코는 자기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코는 다른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씨앗이 또 씨앗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다면 왕인은 일어났습니다. 보따리를 다시 열었습니다. 논어와 천자문.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면 진무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불태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이 이 땅에 남아있다면 왕인은 밤새 글을 썼습니다. 빠르게 쓰지 않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다해 썼습니다. 논어의 핵심 구절들을 다시 썼습니다.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썼습니다. 여러 장의 종이에 왕인이 외국에서 반년 동안 가르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어떤 구절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지, 그것은 왕인이 이 땅에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날이 밝을 무렵 왕인은 그것을 들고 하나코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맡아다오. 하나코는 눈을 비볐습니다. 잠을 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 나라가 앞으로 이어가야 할 것들이다. 하나코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이 무거웠습니다. 눈물이 다시 맺혔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나라를 걱정하는데 자신이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응,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왕이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나코야, 너는 처음에 글자를 보았을 때 뭐라 했느냐? 저도 배울 수 있나요? 라고 했어요. 그렇다. 그 물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한 방법은 반드시 생긴다. 하나코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새벽빛이 채 오르지 않은 시각에 왕자가 홀로 왕인의 처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시종 하나 없이 왕자 홀로였습니다. 궁궐에서 홀로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종들의 눈을 피해 빠져나왔을 것이었습니다. 왕자의 눈은 밤새 운 것처럼 빨갰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서둘러 나온 것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스승님, 왕자님, 이 시각에 어인 일이십니까? 왕자는 왕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자가 무릎을 꿇다니 이 나라의 왕자가 신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없었습니다. 왕자님, 무슨 일이옵니까? 어서 일어나십시오. 스승님, 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왕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저녁 내내 아버지 방 앞에 기다렸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시종들이 물러가라 했지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아버지가 처음 쓰신 글자가 무엇이냐고 여쭤봤습니다. 왕인은 그 말에 멈췄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 천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자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하셨습니다. 밤에도 가끔 생각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것이기 때문이라고. 왕인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글자를 가르쳐 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요. 그 사람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냐고요. 소문이냐 아니면 이 나라에 생긴 기록이냐고요. 왕자는 왕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13살 왕자의 손이었습니다. 아직 작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 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조정을 다시 열겠다고. 왕인 선생에게 직접 말할 기회를 주겠다고. 왕자님, 스승님, 부디 떠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에서 울렸던 그 말이었습니다. 왕인은 한참 왕자를 바라봤습니다. 반년 전에는 글자 하나 몰랐던 아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늘 천글자와 하늘이 어떻게 같은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른 새벽에 홀로 찾아오고 스승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씨앗은 이미 뿌리를 내렸다. 왕인은 느꼈습니다. 이 아이 안에 씨앗이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더 이상 왕인이 없어도 자라날 수 있는 뿌리가. 알겠습니다, 왕자님. 왕자의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정말이옵니까? 예, 남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 기회가 있다면. 왕자는 두 손으로 왕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또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왕인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오전 응신왕의 조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대신들이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왕인도 불려 들어갔습니다. 왕자도 옆에 앉았습니다.
응신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백제의 진무대인이 보낸 문서를 다시 검토하였소. 신하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문서에 의하면 왕인이 가져온 논어와 천자문은 백제의 기밀 서적이라 하오. 그렇다면 한 가지 물어보리다. 응신왕은 왕인을 바라봤습니다. 왕인 선생, 논어가 기밀 서적이요? 왕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물음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가?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변명처럼 들려도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어찌 확신하오? 논어는 공자께서 지으신 것이옵니다. 공자는 백제 사람이 아닙니다. 백제보다 훨씬 먼 옛날, 먼 나라에서 태어난 분이옵니다. 그분의 말씀이 어찌 백제만의 것이 될 수 있겠사옵니까? 학문은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니옵니다. 학문은 사람의 것이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응신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가 이 나라에 온 것은 누구의 명이오? 백제왕의 명이옵니다. 백제 귀족 진무의 허락은 받았소? 왕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이것이 함정이었습니다. 받지 않았다고 하면 왕명을 거슬렀다는 진무의 주장이 일부 사실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받지 않았사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조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왕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하, 소인은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무대인은 이 나라에 무엇을 가져왔사옵니까? 소인은 이 나라에 무엇을 가져왔사옵니까? 응신왕은 말이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처음 붓을 드셨을 때를 기억하시옵니까? 소인이 전하의 손을 잡고 획을 이끌었을 때를, 그때 나온 글자가 무엇이었사옵니까? 응신왕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늘천 전하께서 처음 쓰신 글자입니다. 하늘천, 그 글자가 거짓이옵니까? 그 글자를 쓰셨을 때 전하의 눈빛이 달라졌사옵니다. 소인이 보았사옵니다. 그것이 기밀이옵니까? 그것이 첩자의 짓이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응신왕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스승님이 여기 오신 반년 동안 이 나라에 무엇이 생겼는지 아시옵니까? 기록이 생겼습니다. 문서가 생겼습니다. 신하들이 자기 이름을 씁니다. 어제 아버지께서 조회에서 내리신 명령이 지금 문서에 그대로 남아있사옵니다. 내일도 열해가 지나도 그 문서는 남아있을 것이옵니다. 이것이 스파이가 한 일이옵니까? 신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일어났습니다. 왕인에게 가장 냉랭하게 대했던 신하였습니다. 전하, 말하라. 소신, 왕인 선생에게 잘못했습니다. 그 신하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조용했기에 모두 들렸습니다. 소신도 왕인 선생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소신의 이름이 이제 문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거짓이라면 소신이 지금 이렇게 또렷하게 말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전하, 소신도 마찬가지이옵니다. 하나씩, 둘씩 신하들이 일어났습니다. 왕인에게 글을 배웠던 이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셋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6, 그리고 10명이 넘었습니다. 응신왕은 그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왕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표정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인은 보았습니다. 응신왕의 눈이 일어선 신하들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잠시 왕자에게 멈췄습니다. 왕자는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눈이 아버지의 눈을 향했습니다. 응신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백제에서 온 문서는 진위를 확인할 수 없소. 하지만 내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확인했소. 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왕인 선생. 예, 전하. 이 나라의 박사직을 계속 맡아주시오. 그리고 왕자의 스승으로 남아주시오. 조정이 고요해졌습니다. 왕인은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이마를 바닥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오래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영암에서 고흥 박사에게 처음 절을 올리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마를 바닥에 붙이고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르침을 받겠다는 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믿어주어 감사하다는 절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백제의 진무에게 전해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무는 외국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외국 왕이 직접 왕인을 박사로 재확인했으니 더는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왕인의 어머니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암자에 머물고 있던 왕인의 어머니를 다시 구림으로 데려와 왕인이 어머니를 걱정해 돌아오도록 압박하려 했습니다. 하인들을 보내 어머니를 데려오려 했습니다. 그 소식이 아직기를 통해 외국에 전해졌습니다. 왕인은 편지를 읽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뜻을 펼치는 동안 어머니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진무의 보복이 자신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 왕인은 아직기를 불렀습니다. 아직기, 자네가 백제로 돌아가서 나의 어머니를 보살펴주게 해. 그리고 진무대인에게 전해주게 해. 나는 외국 왕의 신하이니 백제 귀족이 어찌할 수 없다고. 그리고 나의 어머니를 건드리면 그 사실을 백제 왕에게 직접 고하겠다고. 아직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왕인. 아직기가 돌아갔습니다. 진무는 한동안 더 버텼습니다. 외국 조정에 또 다른 문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응신 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직접 답서를 썼습니다. 그 답서를 쓴 것은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왕의 뜻을 받아 직접 붓을 들었습니다. 왕자가 그 편지를 왕인에게 보여줬습니다. 스승님, 제가 썼습니다. 왕인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반년 전 붓도 잡을 줄 몰랐던 아이가 쓴 글이었습니다. 문장이 단단했습니다. 뜻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보였습니다. 스승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잘 쓰셨습니다, 왕자님. 스승님 덕분이옵니다. 아니요, 왕자님의 마음이옵니다. 문장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소인이 가르친 것은 기술이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왕자님 것이옵니다. 왕자는 그 말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도 결국은 스승님 것이 아니라 제 것이 된 것이군요. 그러하옵니다. 그것이 가르침의 본질이옵니다. 백제에 돌아온 아직기는 곧장 진무를 찾아갔습니다. 진무의 집은 영암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하인이 10명이 넘었습니다. 마당에 연못도 있었습니다. 그 집 앞에 아직기가 섰습니다. 아직기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진무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대인, 소인이 외국에서 보고 온 것을 말씀드리겠사옵니다. 말해보거라. 왕인이 가르친 신하들이 이제 문서를 씁니다. 외국 왕도 그를 압니다. 왕자는 논어를 읽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기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인께서 막으려 했던 것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인,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왕인을 백제 조정에 고한다 하셨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외국 왕이 직접 임명한 박사를 건드렸다는 것이 알려지면, 양국 관계를 대인 한 분이 어지럽혔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리고 왕인의 어머니를 암자에서 내쫓은 것이 알려지면, 죄 없는 노인을 자신의 사적 원한으로 쫓아낸 것이 진무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아직기는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인의 어머니를 이용해 압박하려 했다는 사실이 결국 백제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왕인의 어머니는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인을 암자에서 내쫓고 다시 데려다 압박에 이용하려 한 것은 진무의 사적인 보복이었습니다. 백제왕이 진무를 불렀습니다. 경이 왕명으로 보낸 학자를 제 마음대로 방해했다는 것이 사실이요? 진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왕인은 천한 신분으로 왕명을 사칭하여 경이 왕명을 사칭했소? 아니면 왕인이? 진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과인이 왕인을 보내라 한 것은 경도 알고 있지 않소? 고흥 박사를 통해 전달된 것이요. 그것을 막은 것은 경이요. 경의 사사로운 뜻으로 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왕인의 어머니를 내쫓은 것. 그것은 변명하지 마시오. 백제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의 지위를 박탈하겠소. 재산의 절반을 나라에 환수하겠소. 그리고 영암 고을에서 물러나시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진무는 천천히 이마를 바닥에 붙였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백제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더는 왕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진무는 그날 이후 권자에서 물러났습니다. 가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귀족 모임에서도 외면당했습니다.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진씨 가문의 체면이 진무 자신의 손으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평생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권력을 잃고 나서 어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천한 서생 하나 내쫓으려다 제 발목이 잡혔구나. 욕심이 화를 불렀지. 학문이 사람의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막으려 하다가 자신이 막혔구나. 진무는 쓸쓸히 영암을 떠났습니다. 그 큰 목소리는 사라지고 그 거드름 피우던 걸음걸이도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그 이름이 조정에서 불리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외국에서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왕인의 머리카락에 흰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처음 월출산을 오르던 그 서생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었습니다. 아직도 배우는 것이 기뻤습니다. 왕자 우지노와 키이라츠코는 어느덧 23세 청년이 되었습니다. 조정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을 만날 때 늘 공정했고 신하들을 대할 때 늘 예를 갖췄습니다. 논어의 구절이 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외운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왕인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신하 한 명이 실수를 했습니다. 작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갔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냈습니다. 하지만 혼내고 난 뒤에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왕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스승님이 저를 가르치실 때처럼 했습니다. 왕인은 그 말에 웃었습니다.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자에서 신하에게로. 그 연결이 계속되는 한 왕인이 심은 씨앗은 계속 자라날 것이었습니다. 응신왕이 늙어 자리에 눕던 날 왕인을 불렀습니다. 왕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선생,
후회하지 않소? 무엇을 말씀이시옵니까? 백제를 떠나 이 낯선 땅에서 평생을 보낸 것. 왕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스승 고흥 박사가 그리웠습니다. 영암의 월출산도 생각났습니다. 봄이면 삼법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던 그 산이, 그것들이 그리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후회인가? 전하, 소인에게 물어봐 주신 것이 있으셨지요. 가장 처음에. 무엇이오? 글이 정말 대단한 것이냐고. 소인이 여쭤봤지요. 어제 조회에서 무슨 논의가 있었느냐고. 응신왕이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하의 말씀이 남습니다. 왕자님의 뜻이 남습니다. 10년 전 조회의 기록이 지금도 문서실에 있습니다. 그것이 후회이겠사옵니까? 응신왕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맙소, 선생. 소인이야말로 감사합니다, 전하. 이 땅이 소인을 받아주었습니다. 응신왕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숨이었습니다. 편안한 숨이었습니다. 하나코는 어느새 22살이 되었습니다. 왕인에게 배운 글로 외국 안에서 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왔습니다. 어른들도 왔습니다. 하나코는 왕인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사물을 보며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외우기 전에 이해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코가 왕인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 학생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썼어요. 어떠하던가? 선생님이 저 가르치실 때랑 똑같았어요. 눈물이 맺혔어요. 왕인은 웃었습니다. 씨앗이 또 뿌려졌구나. 하나코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12살 때의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환하고 순수했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있어요. 말해보거라. 선생님은 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부터. 선생님은 왕자님을 가르치러 오신 건데 저는 그냥 시녀였잖아요. 왕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나코가 물었기 때문이야. 물었다고요? 배울 수 있느냐고 물었지. 그 물음이 있는 사람은 가르쳐야 하는 법이야.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코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오는 사람이면 누구든 가르치고 있어요. 왕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씨앗이 씨앗을 낳는구나. 왕인이 외국에 온 지 20해가 지나던 해였습니다. 고흥 박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왕인은 월출산 쪽 하늘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바다 건너 영암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논어를 폈습니다. 스승이 처음 손에 쥐어주던 날에 그 책이었습니다.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손때였습니다. 좋은 씨앗은 어느 땅에 떨어지든 싹을 틔우는 법이네. 왕인은 그 말을 조용히 입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스승님, 뿌리를 내렸습니다. 왕인은 조용히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새 종이를 꺼내 붓을 들었습니다. 왕자에게 전할 내일의 수업 자료를 썼습니다. 스승이 떠났어도 배움은 계속되는 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본 땅에서 박사왕인은 신으로 모셔지고 있습니다. 오사카 히라카타시에는 왕인의 묘가 있습니다. 16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올립니다. 매년 봄이면 그 묘 주변에 벚꽃이 핍니다. 논어와 천자문 2권을 품에 안고 바다를 건넌 그 서생을 기억하며 천한 신분이라 멸시받았지만 그 멸시가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이 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권력자가 가로막았지만 그 권력이 씨앗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씨앗은 뿌려졌고 뿌리를 내렸고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꽃이 다시 씨앗을 낳았습니다. 하나코가 가르친 아이들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신하들을 가르쳤고 그 신하들이 자식들을 가르쳤습니다. 왕인이 심은 씨앗이 1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좋은 씨앗은 어느 땅에 떨어지든 싹을 틔우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씨앗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씨앗이 피운 꽃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법이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